상인들을 삥 뜯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겁이 없나? 저게 소문이 나거나 나중에 뒤탈이 날이라고 생각했나? 간이 큰 건지 겁이 없는 건지. 이런 리더십은 처음 봐요. 누가 봐도 너 죽고 나 살자라는 것이 보이잖아요. 무소속으로 출마하겠죠. TK 이외에는 없어요. 민주당이 출마하는 지역에서 어떻게 한동훈이 나와서 당선이 그러니까. 됩니까? 국민의힘 후보하고 1대1이니까 네. 저 국민의힘과 장동혁을 심판해달라. 이 논리가 먹힐 수 있죠. 이 지방선거는 네. 완전 폭망이에요. 지네들끼리 싸우면서 네. 민주당의 악재를 다 덮어주는 결과가 되고 이분들의 비즈니스는 계속될 계속된다. 거예요. 아마 목돈 들어올지도 모르겠어요.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월 15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했죠. 2.5% 동결을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도 동결이었고 한국은행도 그대로 동결을 했는데 아마 고민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 경기 같은 거 생각하면 그래도 한 번 정도 낮추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워낙 환율이 지금 좀 불안한 상황이기도 하고 또 부동산이나 물가 생각하면 지금 내리는 게 영 부담이 좀 컸을 수 있다. 오히려 부동산이나 환율만 생각하면 인상하는 게 더 맞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환율에 대한 고민 여러 고민들이 아마 겹쳐지면서 동결을 시킨 것 같은데 그러면 좋지 않은 이 경기 또 민생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대답은 또 내놔야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자, 한 분, 두 분 들어오시고 계시고요. 그러면 오늘도 저희 정치권 관련 뉴스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 인사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장현주 부대변인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꽃이 많이 피셨나 봐요. 위에서 영 안 내려오시던데. 재밌는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따 혹시 풀어주실 수 있으면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정우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뉴스는 신혜영 기자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시기 전에 금리 얘기했어요. 금리 동결 얘기. 네, 괜찮죠? 네, 알겠습니다. 자, 관심들이 없으신 것 같아서 바로 정치권 뉴스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역시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슈가 꽤 정치권에 이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혜영 기자가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이른바 한동훈 축출 대작전, 장동혁과 한동훈의 사생 결단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새벽이었죠. 그러니까 그젠가요, 벌써?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이 나온 그 시점 즈음에서 새벽 1시에 국민의힘 윤리위가 한동훈 제명을 기습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제 그래서 저희가 오전에 좀 전해드리긴 했죠. 어제 국민의힘 상황이 혼돈 그 자체였는데 네. 새벽에 발표되고 아침에 이게 무슨 일이야라고 하면서 이제 방송 나와서 친한계 의원들 반발하고 대한과 미래 입장문 내고 위드훈이 국회로 몰려가고 하는 와중에 한동훈 대표도 직접 기자회견을 했어요. 어제 오후 1시 반에 이거는 또 다른 계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 결정 딱히 다 뒤집을 생각이 없는데 강행할 건데라는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잠깐 들어볼게요.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윤리위원회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어떤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우선은 저는 따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건 또 다른 계엄 아니냐고 아주 강력하게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윤리위에서는 제명 결정을 한 거고 그다음에 재심 같은 거를 신청할 수가 있죠.
일주일 안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가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로 올려서 이거 장도규 대표가 땅땅땅 해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뭐 조금 전에 나온 얘기는 오늘 아침에도 그 대한감 미래 의원들이 장도규 대표 방 찾아가가지고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최고위에는 안 올리고 이 재심 기간 일주일 동안은 기다려 주겠다라고 장도규 대표가 얘기를 했고 한동훈 대표의 대응이 이제 관건인데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할지 이제 그것보다는 아예 그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지 이런 걸 좀 고심 중인 것 같아요. 네, 재심은 그러니까 윤리위에 신청을 하는 거고 네. 가처분은 법원에. 네, 그렇죠. 예. 네, 바로 윤리- 이제 법원으로 갈지를 네. 고민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장도연 대표의 말 들어보면 기다려 준다는 거지 안 한다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윤리위에 또 가봐야 뭐 다른 결정이 나오긴 매우 어려운 것 같으니 한동훈 전 대표 판단에는 그래서 윤리는 아마 안 가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일주일 뒤에 최고위에서 한동훈 제명 최종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일 높군요. 매우 크죠. 네. 네. 물론 그리고 이제- 제가 네. 그 재심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7일이라고 말했는데 당원 당규상 10일입니다. 열흘 동안? 네, 열흘이네요. 네. 열흘 뒤에 아마 당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릴지 아니면 그 사이에 뭐가 바뀔 가능성은 매우 없죠. 우리 없고요. 예.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좀 코웃음을 갑자기 네. 비소라고는 안 그러죠. 네, 코웃음, 헛웃음. 네. 왜냐하면 재심 너털웃음? 기간이 열흘이면 아마 네. 당규상 열흘 내에 재심 신청을 뭐 한다 내지는 해야 한다로 돼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은 당규가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열흘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마치 또 큰 생색을 내듯이 재심을 뭐 마치 또 그 기다려준다라는 식으로 하는 거 보면은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일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런 리더십은 처음 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누가 봐도 너 죽고 나 살자라는 것이 보이잖아요. 일단 눈에 네, 보이잖아요. 보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자신을 굳이 포장하려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무슨 난 너 명분이나 죽이겠어. 정당성 이런 걸 굳이 얘기할 것도 아마 없고.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상당수의 사람들이라고 제가 주어를 썼잖아요. 예. 저 사람 참 야비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드러내고 그냥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욕망을 그대로 다 표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이거 왜 걸으셨나? 이거요? 액막입니다. 예. 광고입니다. 네, 여기 여러분의 이제 액도 막아드리고. 네, 아유, 너무 여러분한테 귀엽네요. 갈 수 네, 너무 있는 뭐 귀엽네. 소송이라든지 명예훼손 뭐 이런 것들 여기서 다 막아드립니다. 윤리 징계 이런 거. 네, 이런 거 다 막아드립니다. 아유, 한동훈 전 대표가 이게 있었어야 됐는데 안타깝네요. 네. 아니 근데 재심은 청구 안 하겠다고 이미 어제 밝혔잖아요. 예. 네. 근데 재심 얘기를 꺼낸 건 그 윤리위 이 절차에 그 절차적 하자가 있잖아요. 이제 그걸 좀 치유하겠다 본인이 이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나 이렇게 법적 다툼으로 갔을 때 한동훈 측의 승소 가능성을 좀 줄여보겠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재심은 사실은 당사자가 청구해야 열리는 거고 우리가 기회를 주겠다는 건 사실 좀 논리적으로 잘 안 맞는 거거든. 그건 당연히 보장돼 있는 건데 그 기간이라는 거는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오늘 최고위에서 결정하느냐 마느냐인데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했을 때 그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검토가 내부에서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마 마치 이제 본인이 상당히 아량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그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재심을 청구하지는 않겠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스타일로 봤을 때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르려면 잘라라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다만 이럴 가능성은 있죠. 그러면 그 어쨌든 윤리 절차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윤리위에서 일단 내려진 제명 그 결정을 취소하고 그다음에 윤리위원장을 해촉하고 다시 윤리위원장을 선임해서 나한테 소명하라고 하면 내가 나가서 얘기하겠다. 이럴 수는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 스타일로 봤을 때 그것도 안 할 것 같고 자르려면 잘라라.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맞죠. 뭐 재심 이런 거보다는. 네.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그건 취소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맞는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여기까지 어렵게 왔는데 저거 취소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뭐 열흘인가요? 아까 열흘이라 그랬나요? 네. 지나면 그냥 뭐 최고위에서 결정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당내 여론이 지금 나쁘니까 그 여론도 약간 무마시키려고 오늘 그 면담에서도 면담 끝나고 나서 저는 그분들도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대한과 미래 이분들은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을 제명하거나 징계하려는 뜻이 없었던 것 같은데 윤리위에서 이렇게 된 것 같다. 또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네. 그럼 순진한 건지. 장동혁 대표가 다른 결정을 내릴 조금의 공간이라도 만들어 보려는 그런 의도 아니에요? 순진한 건지 아니면 뭐 장동혁을 대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 일 아니라서 그냥 우리는 소장파로서 할 일을 했다는 명분용인 건지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느슨하다. 네. 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이 지금 국민들이 이 상황을 어떤 정도의 그 차가움으로 보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느슨할 수밖에 없는 게요. 보통 이렇게 당내에 이게 이제 개파 투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에 왜 2024년에 총선에서 왜 비명 행사, 친명 횡재 그럴 때 민주당 내부에 어쨌든 그렇게 분류되는 그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 과거에 이제 왜 친이계 친박계 투쟁할 때 보면은 그 당내에 친이 있고 친박 있고 극소수의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 홍준표 의원도 어슴푸레한 친이계로 들어갔다고요. 네. 근데 이 경우에는요. 지금 보면은 소위 친장계 그 외 젊은 사람 말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몇 명. 뭐 해가면서 장예찬. 거기다가 이제 또 새롭게 들어간 당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의원들 중에는 소위 친한계를 보면 또 거기도 손꼽을 정도에 몇 안 돼요. 그럼 나머지 아까 뭐라 그러셨지? 표현을? 아까 의원님 표현하신 게 있는데 대안과 미래까지 네.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중간지대 내지는 회색지대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론조사를 했을 때 예를 든다면 지금 장동혁과 한동훈의 지금 대결투인데 여론조사를 했을 때 한쪽의 그 여론 지지가 뭐 10% 이상이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나가듯이 결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상당히 맞는 말을 하고 팬도 많은데 여론조사에 보면 수치가 그렇게 인상적인 수치가 안 나오잖아요. 네. 그 중간지대가 많잖아요. 전 대안과 미래도 지금 어떤 입장에서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를 선명하게 지금 표출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몇 년 후에 저 공천을 누가 줄지 이런 거에 대한 자기 이해가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몇 년 이게 후까지 지금 고민해야 돼요? 그럼요. 이 사람들이 뭐 지방선거 고민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제가 근데 보기에는. 그때까지 뭐 장동혁 대표 그대로 있을 리도 그건 모르죠. 사람 일은 모르기 때문에 네.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는 게 아, 정치권의 그래요? 생리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한동훈이 확 부상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현재 권력은 장동혁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여기서 왜 먼저 나가서 모난돌이 정 맞듯이 내가 두들겨 맞을 이유는 없지. 뭐 아주 머릿속이 복잡할 거라 이거예요. 자기 생각만 일단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물론 당위적인 차원에서 네. 이건 잘못됐다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네. 그런 현실이 그대로 투영되는 당의 상황이 아닌가. 정말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면 친한계에서는 엄청 거세게 반발을 하잖아요. 이거는 뭐 제2의 네. 계엄이고 이 새벽에 김문수를 한덕수를 교체했던 거랑 다름없는 상황이고 오늘 그 박정원 의원 같은 경우 뭐 대표적인 친한계 의원이잖아요. 뭐 장동혁 대표가 사석에서는 뭐 선거 저도 내가 사는 게 중요하다.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라고 막 일종의 폭로성 발언까지 해가면서 반발하는 네. 반면에 그 뭐 대안과 미래 뭐 아니면 고문들 흔히 말하는 중립지대 소당파에 있는 의원들의 워딩은 그냥 좀 재고해 주십시오 정도의 톤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뭐 사퇴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직을 내려놓겠다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반발에 대해서 이 지도부에서는 이거 말만 이렇게 하는 거지 딱히 우리한테 타격이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동상이 뭐 한동훈계에서는 이렇게 23명 몇 명이 모여가지고 입장문 낸다는 거는 우리 한동훈을 지지하는 거야. 또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다 갈려 있는 것 같아요. 양쪽에 다 발을 걸치고 있는 네. 거예요. 네. 결국은 이제 본인의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해 주시는 거고요.
타당 얘기라 조금 관심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왜냐하면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럼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가 정치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또 네. 지방선거를 얼마 놔두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큰 파장이 있는 건 정말 분명합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재심은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뭐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본인에게 그 본인의 지지자들,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어느 정도 폭발력 있게 지금 결집할 수 있는 이 상황에 이 힘을 모아서 사실은 시간 낭비 같은 재심을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차라리 저는 그냥 바로 법원 가처분은 바로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당무감사위 그 위원장을 좀 형사로 고소를 해놨잖아요. 네. 그리고 저 윤리위원회 결정에 보면 뭐 수사에 의뢰해야 된다, 뭐 수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 얘기들도 많고, 그러니까 좀 수사 촉구는 더 할 것 같으면서 한편으로는 가처분 신청은 할 것 같고 이미 가처분 신청하는 그 신청서를 지금 쓰고 있지 않을까 예.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법원에서 잘 아시지만 정당 내부에서 결정한 거에 원래 개입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잘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원칙이 그래요. 예, 그렇지만 예. 받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떤 절차적인 흠결이 사실상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흠결이 되고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거나 이럴 때는 개입을 해서 가처분을 받아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 재심 기간을 보장해 주는 거 뭐 앞서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런 부분들도 절차적인 흠결을 좀 보완해가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이렇게 기습적으로 갑자기 제명 결정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 네. 본인에게 소명의 어떤 과정이나 소명의 기회를 제대로 줬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으면서 저는 얼마든지 가처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보고 네. 그런데 이게 법원이 받아줄지 안 받아들여지면 여부는 인용을 할까요? 그럼 이제 제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그걸? 네. 그게 이제 대법원 판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당에서 제명은 그 한 사람의 정치 생명을 끝내는 맞아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보는 것 같고 네. 그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같은 결정을 내리려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특히 어제 이제 결정문을 2번이나 고쳤었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흠결로 보여서 법률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장현주 변호사도 전문가시지만은 가능성이 높다. 저게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 받아들여질? 네. 근데 이제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징계의 원인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징계를 추진할 수도 있어요. 아마 윤리위에서는 자 그럼 소명 기회 드릴게. 나오세요. 그렇죠. 흠결을 보완해서. 일주일 전에 통보하는 거야. 그러면 징계 사유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어제 기자회견 같은 거 계엄이라 그랬잖아. 이걸 가지고 징계 사유 또 추가할 수 있어요. 자 나와서 소명하세요. 이래가지고 뭐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또 징계 이렇게 갈 수 있거든. 그래서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데 어쨌든 지금 이 절차 지난 제명 결정을 내린 그 한밤에 그건 그렇게 별로 정당성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사유도 네. 그 1000건 정도 이제 가족들이 뭘 올렸다는 건데 그렇다 치고 이게 여론 조작이냐. 아마 당원 게시판에 그 사이에 수십만 건 이상의 글이 올라왔을 텐데 그 정도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은 아마 많을 거예요. 5단계 여론 조작이라고 하죠 그냥. 아니, 거의 논문을 막 썼잖아요. 특정인을 결정문에. 비방하는 네. 글은 많을 거예요. 이를테면 한동훈을 비방하는 글도 그 정도 건수 이상일 거예요. 그럼 그것도 여론 조작이냐. 이렇게 반론이 가능하잖아요. 여기서는 아마 그거더라고요. 한두 IP를 2개의 IP로 6개의 아이디가 동시에 막 음. 접속해서 얘기했다는 거는 한두 사람이 다른 사람 아이디를 그러니까 도용해서. 갖고 나가. 맞는데 예. 근데 이제 비례성이라는 걸 늘 따져야 되잖아요. 네. 그게 과연 여론 조작이라고 할 수 있느냐. 잘못했다 치고 그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치고 근데 그게 제명을 당할 사유냐. 근데 이런 걸 따져보면 가처분 글쎄 본안 소송은 제가 모르겠고 전문가가 아니어서 근데 가처분은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기 때문에 네. 제명이라는 건. 제가 장동혁 그 지도부가 지금 어쨌든 그 탄핵 반대 그다음에 그 계엄과 관련한 세력하고 아직까지도 연동이 돼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당의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피해자가 되고 있는 한동훈 대표 측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하자면 이게 솔로몬 재판 같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여기서 베이비는 국민의 힘이야. 베이비. 그렇지. 베이비. 국민의 힘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방 선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건 아직까지 폭망이에요. 공감이 좀 베이비 아니 지방 선거는 네. 완전 폭망이에요. 지네들끼리 싸우면서 네. 완전히 지금 민주당의 악재를 다 덮어주는 결과가 되고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는 자기가 막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억울해서 이러지만은 결국은 같은 결과에 동참한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본인이 어쨌든 나중에 알았고 가족들이 당원으로서 썼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무슨 비방이나 이런 건 없었고 그래서 그게 증명할 수 있는 거라면은 지금은 가처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가처분으로 가기 전에 네. 당무감사위원장이라든가 또 윤리위원회에서 일련의 절차에 대해서 저는 그때 나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떳떳하다라는 거를 그 안에서뿐만 아니라 언론에 의해서 네. 이것이 보도되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권영세 의원이 자기 SNS에 뭘 썼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적극적으로 해명하려는 그 절차상의 그러한 그 입장이 없었다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좀 거꾸로 되는데 그때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피해를 당하고 두들겨 맞는다는 걸 보여준 다음에 한 번에 지금 가처분으로 들어갔으면은 다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어땠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요. 네. 지금은 가처분밖에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제명이 됐어요. 네. 제명이 되면 그 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건 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를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사석에서 그 얘기하느라고 늦게 내려왔는데 그 얘기하셨구나. 그 무소속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출마를 하든지 신당 창당 네. 그리고 그 거기 따라다니시는 팬들 많잖아요. 그분들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성토만 할 게 아니라 이제 당원으로서 조직적으로 진짜 이 정치인이 대한민국 미래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해야죠. 나는 이 당에 있어야만 돼라고 생각하면 이 장동혁의 수에 계속 말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이제 당장은 아닌데 네.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그런 판단에 내몰리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나 현재의 그 당 지도부는 아마 멈추지 않을 거예요. 네. 설사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이제 다른 방법을 보완을, 통해서. 다른 보완을 통해서 네. 또 다시 징계를 추진할 네.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과정이 반복되잖아요. 근데 그 어느 시점에선가는 이제 판단을 내리겠죠. 그리고 그 판단을 내린다면 뭐 6월달에 지방선거 재보궐선거라는 장이 본인으로서는 어쨌든 네. 본인의 정당성이나 이런 거를 인정받는 장으로 볼 수 있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죠. 지금 창당을 당장 할 만한 동력은 없어 보이고. 아니, 무소속 출마를 하면 그렇다고 뭐 영남 지역에 가서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건 모르겠는데 그건 네. 그때부터 이제 따져볼 텐데 지금 당장 그걸 정밀하게 따지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그러나 현실적 가능성을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해 본다면 예. TK 이외에는 없어요. 민주당이 출마하는 지역에서 어떻게 한동훈이 나와서 당선이 됩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안 되고.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TK에서 적어도 민주당 변수는 없다고 보고 국민의힘 후보하고 1대1이니까 네. 저 국민의힘과 장동혁을 심판해달라. 이 논리가 먹힐 수 있죠.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네네. 그러니까 1대1 상황이면 이제 예를 들어 국민의힘 후보 대 뭐 한동훈 1대1 상황이면 특히 이제 그 영남 쪽은 당성 강한 분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 조직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럼 거기 어디 나오든지 하여튼 당에서도 총력 다해서 하여튼 그거 막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아니 근데 리스크 없이 뭐 리턴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어떻게 두들겨 가지고 안전한 다리만 건널 수 있습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거지. 차라리 수도권 나와서 이준석 작전 그대로 가는 게 아니요. 낫잖아요. 수도권 나와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돼요? 민주당이 워낙 바람이 세게 불고 있기 때문에 예. 수도권 나와서 3자 대결해 가지고 이긴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팬덤이 두터운 정치인이지만 지금 상황은 어디에 뭘 해도 유리하지가 않아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무슨 인터뷰를 하면서 그 앵커가 뭐 지방선거를 물어봤나? 네. 그랬더니 왜 저만 이렇게 손해 보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그런 취지로 반문을 하는데요. 아마 뭘 해도 그 여태까지 늘 승승장구했던 한동훈 정치인으로서는 이 상황이 상당히 낯설 거예요. 그런데 정치를 계속 하려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도 한동훈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옳은 길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이기고 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레코드를 만든 사람이 저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산에서 출마했던 것도 그렇고요. 떨어졌지만 예, 그런 레코드를 남기는 게 굉장히 김부겸 전 총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대구에서의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정치를 끝까지 계속할 거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정말 어떤 그 사명감이 있다면 지금은 그런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러니까는 내가 여기서 계산했다라는 그런 레코드는 남기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정치를 계속 할 거라면 네. 전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정치라는 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길 가면 죽는 줄 알면서도 가야 할 때가 있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죽는 길이라고 해서 가야 될 때 갔으면 또 장기적으로는 그게 사는 길일 때가 또 있어요. 돌아보면. 네네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제 법조에서는 정말 엘리트 법조인의 코스를 걸어왔고 뭐 조선제일검 이런 명칭까지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능력을 보이는 그 법조계에서는 정말 승승장구로 해오고 한 번도 본인이 얻고자 하는 거 뭐 해보고자 하는 거에 실패해본 경험이 없을 거예요. 근데 네. 정치권에 와서 지금 좀 계속 깨지고 뭔가 좀 계속 벽이 있고 이런 자기 뜻하는 대로 안 되는 상황일 텐데 네. 이럴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는 내가 꼭 이 판에서 이길 수 있는 판만 간다고 해서 정치의 길이 아닌 거거든요. 네네네. 죽는 길이어도 알겠습니다. 갈 때가 그 있습니다. 고성국 당원, 그 국민의힘 고성국 신입 당원 있죠. 아, 네. 그 고성국 당원이 당원이지. 지금 한동훈에서 끝낼 거 아니고 오세훈까지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아니 던진 모양이죠. 평당원이신데 참. 같은 아니, 평당원이죠, 그러니까 뭐. 제가 어느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당 대표급 일개 당원이라니까. 당대표급 당대표급? 일개 당원. 그래서 네.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장동혁 내가 뒤에서 다 수렴 청정하면서 지금 다 내가 하는 거야. 이런 거를 또 왜 사람들은 그 표현은 뭐하지만 알려주고 싶다고 할까? 과시하고 싶다고 할까? 네. 그렇게 해야 또 본인 유튜브 구독자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나라 정치가 문제가 뭐냐면은 네. 이 방송도 물론 유튜브 방송이긴 하지만 얼마나 정직합니까? 어쨌든 중립을 표방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소위 특정 성향의 사람들은 재미없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소위 디맨드, 그러니까 그런 수요를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아마 고성국 씨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내가 이런 전략가라는 거에 대한 네임 밸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황교안, 또 윤석열, 네. 그다음에 장동혁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근데 이게 그동안 그런 마이다스의 손이었느냐? 그건 아니었잖아요. 마이너스의 손이었죠. 네. 또 저는 이분이 윤호개인 세력의 신경 안정제 노릇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송 보고 위안을 얻는 윤호개인 세력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막 후에 본인이 이제 큰 조정 역할을 한다 이런 거를 실제 그렇게 믿는 건지 내비치고 싶은 건지. 근데 이제 저분이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잘 된 적이 없죠.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권 때는 좀 본인이 그때 아주 굉장히 잘 나갔었습니다. 네. 근데 그 뒤로는 계속 내리막길이었고 결정적으로 황교안 미래통합당 때 이제 저분이 뭐 컨설팅이랍시고 해가지고 폭망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워낙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일각이 극단화됐기 때문에 예. 급기야 이제 당 내로 들어온 거죠. 네. 원래 저런 분들이 당 내로까지는 잘 안 들어와요. 근데 당 내로 들어갈 만큼 그 일부가 굉장히 극단화된 거고 이제 장동혁 대표는 근데 그 지방선거에 일단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지방선거에 설사 뭐 2018년처럼 참담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본인의 정치적 기반 입지 자기 정치적 자산 이거를 이번에 이참에 확고하게 챙기겠다. 근데 자기 정치적 기반이 되는 사람들의 공통된 정서는 반한동훈 정서예요. 네. 그러니까 저 무리수를 도수적을 네. 하고 있다고 봐요. 옛날에는 사실은 그 전략가랑 선동하는 사람이랑 이제 완전 분리가 됐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선동하는 사람이 선동하는 게 전략이 돼버리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전략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동하면 먹히는 세상이 돼버려서. 그게 전략이 돼버리는 알고리즘의 거죠. 세상이 돼서 그렇고요. 네. 그거는 사실은 반대 진영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진영에서도 그런 게 작용하잖아요. 김어준 씨 같은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김어준 씨는 물론 영향력이 더 크고
훨씬 더 냉정한 그 사업가이기 때문에 당의 당원이 되거나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는 않죠. 네. 근데 당원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런 시대예요. 시대가 그런 시대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넘어가 볼까요? 네. 김병기 의원 관련된 속보를 좀 전하겠습니다. 이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고 어제 강제 수사 압수수색도 들어갔는데 이런 거는 또 이제 굉장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저희가 노량진 시장에서 눈 뜨고 코 베인 적은 있지만 노량진 수산시장 측이 눈 뜨고 코 베인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김병기 의원이 뭐 이제 지인들 데리고 가서 이제 밥을 노량진 수산 지역구 안에 있잖아요. 이거 동작구 뛰는 놈 안에. 위에 나는 놈 얘기인가요? 네, 혹시? 열심히 먹었대요. 막 한 100만 원씩 먹고 네. 그리고 그냥 갔답니다. 그 돈은 누가 내? 그러니까요. 이 관계자의 증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김병기가 보통 뭐 오면 막 친구들 그 중동고등학교 친구들 있잖아. 걔네들 뭐 10명 막 이렇게 데리고 가서 먹어버리면 100몇십만 원씩 나와. 먹고 우리가 이제 계산은 이제 우리가 하고 그게 한 달에 한 2번씩 생기. 그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돈이 어디 있냐고. 네. 한 번에 한 10명씩 데리고 와서 100몇십만 원씩 먹고 나서 네.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 김병기의 부인과 차남이 그 집 앞에 있는 닭발집에 그 구의원 선결제 시켜놓고 먹었다라는 얘기 어제 전했었는데. 450만 원이요. 네, 의원 본인은 이제 수산시장에서 좀 더 통 크게. 지역구에서 먹었습니다. 아주 알뜰하게 드셨네. 이게 먹고 가니까 뭐 어떡해요. 그럼 이제 그 가게 사장이 독박을 쓰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수산시장 뭐 주식회사 임원들이 있는데 그들이 뭐 나눠내거나 뭐 이렇게 해서 매번 이렇게 했다는 거고 네. 이 얘기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집 앞에도 그냥 집 아니까 자택 앞에도 뭐 조개도 갖다 놓고 수산물 이렇게 막 이렇게 생선도 갖다 놓고 했고 한 번은 그 이제 김병기 의원이 그 노량진 수산시장에 뭐 이사를 불러다가 굉장히 막 질책을 하면서 혼을 내니까 이 이사가 자기 자리를 못 지킬 것 같았는지 또 열심히 수산물 싸들고 이제 자택을 갔대요. 네. 그래서 김병기 사모한테 이제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했더니 그러면 이러이러한 거 니네가 좀 처리해. 조건을 달면서 그 고가 앞에 있는 그 문제 있잖아. 뭐 도로 문제 있는 거 니네가 진입로? 처리해. 네. 그럼 내가 남편한테 말 잘해줄게.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원님도 이런 원님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그 지역 동작 이 지역에서는 거의 왕이었나 봐요, 그죠? 뭐 식당에서 식사를 이렇게 비싸게 자기 뭐 동창들 사줬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 덕에 근데 저는 먹었다고 저런 거 하겠지. 정말 처음 봐요 근래.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나 있었던 구악짓이거든요. 저는 처음에 저 기사를 보고 구의원들이 대신 냈다는 얘기인가 돈을 이 얘기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런 네. 경우는 왕왕 있어요. 구의원들이 뒤치다거리랍시고 쫓아다니면서 술값 내고 밥값 내고. 근데 그게 아니고 상인을. 상인들을 삥 뜯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겁이 없나? 저런 짓을 저렇게 수시로 하고도 저게 소문이 나거나 나중에 뒤탈이 안 날이라고 생각했나? 저분이 국정원 출신이라서 그런지 너무 정보를 많이 자기 행실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던 건가? 그게 놀라워요. 그렇겠죠. 아니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수시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과거 검찰들 보면 자기가 뭘 잘못해도 법정에 설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막 하잖아요. 네. 음주운전 하고 그냥 뭐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심리가? 저거 마치 빗대자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아주 구학 시절에 기자들이 네. 술 먹고 네. 기업체 관계자한테 전화하면 거기가 와서 계산하고 가고 네. 이러던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요즘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게 없는 거 맞아요, 근데? 청탁금지법도 있는 시대에 네. 저런 짓을 버젓이 했다? 이게 간이 큰 건지 겁이 없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 김병기 의원만 그런 건지 전 이제 이렇게 뉴스를 계속 보다 보면 진짜 이런 게 다 사라졌는데 아니요. 이 사람만 유독 그런 아니요, 건지 국회의원들 겁 많아서 이런지 못합니다. 그래요. 아니, 저게 그리고 어떻게 시장 어디가 소문이 날 줄 가면은 알고. 시장 가면 물건을 팔아주지. 그렇죠. 왜냐면 이제 그렇죠. 표 받아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도 눈치를 좀 봤나 봐요. 그 상인이 뭐라고 이제 증언을 했냐면 김병기 의원은 그나마 좀 조심해서 드셨고 같이 온 일행들이 아주 잘 먹더라고. 뭐. 아니 같이 온 일행들이야 상인들이 내는 줄 몰랐겠죠. 아. 김병기 의원이 알아서 하는 줄 알았겠지. 근데 이제 이런 게 보도가 된다라는 거는 상인들이 돈을 못 받은 경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김병기 의원에게 뭔가를 했는데 자기도 혜택을 본 그런 케이스라면은 안 나가겠지. 나오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류의 사실은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럼 김병기 의원은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을까거든요. 근데 김병기 의원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과거에 일했던 보좌진들한테 연락을 취해 보면 상당한 내용을 알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관계가 나쁘지 않아가지고 녹취도 그렇고 자신이 뭐 돈 받은 거 부인 법인카드에 이르기까지 보좌진들하고 의논한 흔적이 상당히 많아요. 또 보좌진들 중에는 율사들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그렇게 접근해서 많은 사실을 지금 확인하면서 혹시 내 이름 들어있나 이런 것도 확인해보고 그냥 상상인데 그러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한 달만 기다려 달래는데 이렇게 나한테 잔인할 수가 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울분을 표하는 거 봐서는 조용히 사퇴할까? 그러니까 조용히 사퇴를 만약에 한다면 김병기 의원에게도 치명적으로 뭔가를 지금 잡히고 있는 지금 정치판이 하도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여튼 김병기 의원 관련된 정말 네. 말하기도 참 입이 깨끗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뉴스가 어제 있었고요. 압수수색 관련된 내용을 네. 간단하게 좀 전달해드리면 지금 경찰에 고발된 의혹이 12건인가 3건이에요. 이제 그 관련된 것 중에서 이제 정치자금법, 공천헌금 무모 의혹 관련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벌인 겁니다. 자택, 뭐 의원실, 뭐 등등등 사무실 등등을 했는데 이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만 있다 보니까 자택 압수수색 들어갔더니 그 아들 숭실대 편입 관련된 의혹도 있잖아요. 관련된 무슨 서류 파일 같은 게 나왔나 봐요. 입시 준비했던 그 관련된 네. 자료가 담겨 있는. 이게 영장이 없어서 그냥 경찰이 두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 중요한 증거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뭐 제가 영장을 뭐 받은 게 아니라? 경찰을 편드는 건 아니고 네.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서 우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수사라는 건 이제 강제 수사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 강제 수사 특히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조그마한 절차적인 위법 사항이 있어도 이게 나중에 기소돼서 재판에 갔을 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해서 이 증거 자체가 또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사실 압수수색을 영장을 받고 그리고 실제로 집행하고 이 과정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하거든요. 여기서 조그마한 흠집이라도 잡히면 이 증거가 나중에 다 날아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영장에 지금 정치적인 위반 혐의만 있었고 그 관련된 부분만 압수수색 영장의 대상으로 적시가 돼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넘는 걸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은 사실 위법하다라는 소지가 나중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그걸 고려한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면 추가적인 신청을 해야지. 그러니까 추가적인 이제 절차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는 뭐 알 그러니까 수는 없죠. 신청을 해야 네, 그러면 그렇죠. 신청을 추가로 했다라고 얘기가 나야지 두고 나왔다 그러니까 울분을 토하는 거죠. 아니 뭐 네. 비근한 사례로 송영길 대표 1심에서 네. 무죄 나온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죠. 예, 의수증. 그게 이제 이정근 씨 전화기에 네. 있던 건데 그게 사실은 이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었는데 네. 그 녹음을 근거로 해가지고 기소를 했다가 다 무죄 나온 무죄. 거예요. 네. 누굽니까 저기 마포에 이름 잊어버렸네. 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 네, 노웅래. 맞아요. 거기도 거기도 이제 뭐 독수 돈 독과라요. 돈다발 네. 나왔잖아요. 네. 그것도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도 무죄 나온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면 참, 법적으로 예. 요걸 보는 순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하고 예. 그 자료 그렇지 자체를 않았을까요? 사진으로 찍어뒀다가 나중에 영장 신청이 나오면 다시 그 압수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제 생각에는 경찰이 압수수색을 다시 신청하고 절차를 밟고 있을 거라고 그 사이 보여요. 없애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증거 인멸이라든지 네. 이제 이런 혐의가 근데 이제 미리. 그런 정황들이 생기는 것인데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압수수색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제도이기는 해요. 그게 영장을 받는 거는 혐의가 딱 정해져 있고 그 대상은 정해져 있는데 막상 갔더니 전혀 다른 혐의로 보이는 뭔가가 있을 때 그거를 사실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법조에서도 항상 오랜 논쟁의 아니, 거리기 이번에 때문에 사건에서도 그랬어요. 맞아요. 그 네. 김진우 씨인가 네. 오빠 집 갔는데 애초에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데서 아니었던. 아닌 증거들이 네. 나오길래 그거 못 갖고 나왔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가니까 없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찍어두면 안 다시 되나? 아니 제가 이것도 법적 증거 수집이 됐어요. 법적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살인 혐의로 잡혔어요. 압수수색 했어요 집을. 근데 보니까 성범죄 관련된 또 뭐 증거들이 좀 보여. 근데 얘는 이제 살인으로 일단 잡혔어요. 그러면 성범죄 관련된 증거는 수집을 아예 못해요? 그러니까 원칙으로는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는 못 하는 거예요. 다만 그럴 때는 이 사람이
뭔가 성범죄를 한 것 같은 진짜 확실한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 사람을 다시 성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를 하면서 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뭐 그 증거 자료들을 좀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영장은 그 영장에 적시돼 있는 대상에 관해서만 할 수 있는 게 맞고 그걸 넘어가려고 하면 다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그 것 사이에 같습니다. 만약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일 수 있는데 그거를 없애버렸어요. 그거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못하고 증거 인멸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진 않고 그럴 때는 성범죄 자체를 가지고 긴급 체포를 한다든지 이제 증거가 이런 식으로 없잖아요. 거기 집 안에 성범죄 관련된 게 뭐가 있었다라고 또 다른 걸 한다면, 찾아야 되는 그쵸. 거죠?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뭐 긴급 체포라든지 다른 합법적인 절차적인 걸 찾아가야 되는 거지 그 영장 종이 가지고는 갈 수는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 근데 여기 숭실대 편의과 네. 관련해 가지고 경찰은 뭐라 그랬냐면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 압수할 필요를 당장 느낄 수 없었다고 얘기했대요. 예. 저는 그 변명 같은데. 네, 그러면서 이 부의장 측이 변호인과 상의해보고 제출하겠다 그래가지고선 그 제출을 지금 기다리면서 확보를 미뤘다. 이러니까 비판을 안 저는 받을 그건 수가 변명 없는 같아요. 거죠. 두고 나오는 게 이제 좀 저기 하니까 그렇죠. 그 언론에 네. 포착되고 하니까 둘러댄 얘기 같아요. 근데 영장에 적시는 안 되어서 뭐 절차상 그랬다라고 네.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숭실대 특혜 편입 의혹도 이미 고발이 된 네, 사건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영장 칠 때 같이 그쵸, 좀 같이 넣었었으면, 묶어서 했으면 뭐 네. 이렇게 뭐 부실 수사다 이런 비판을 좀 더 피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않았을까. 특검하자는 거예요. 인지하면 아이고. 인지 수사하도록. 네. 근데 특검은 안 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네. 하니까 계속 문제 그 제기. 김병기 의원은 핸드폰 제출했죠? 네, 제출은 했는데요. 이 아이폰의 비밀번호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요새 시대 정신인가 봅니다. 네. 강선호 의원도 이제 폰은 제출, 비번은 못 제출. 그럼 서로 이제 뭐 서로 이거 갖고 비판할 이유도 없겠네요, 그죠? 양쪽 공이. 예. 그리고 그 양쪽 김병기 공이. 의원 자택에 여러 뭐 귀금속과 중요 자료를 보관한 금고가 있다라는 뭐 첩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압수수색할 때 그걸 좀 찾으려고 뭐 김병기 의원 집 차단 집도 다 이제 털었는데 금고를 찾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금고가 뭐 작은 것도 아니고 대략 1m 가로 세로 1m씩 된다는 것 같은데 네. 꽤 큰 금고인데 그거 보통 그런 금고들은 되게 무겁잖아요. 여럿이 들고 그거를 나갔을 텐데. 집에다 두는 사람들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네. 열어보면 이제 금괴하고 달러하고 그다음에 이제 USB, 네. 아, 그렇죠, 뭐 각종 그렇죠. 장부 뭐 서류, 뭐 이렇게 들어있는 그게 연상이 집문서. 되는데 드물죠. 그런 걸 집에다 둔다는 게 네. 하여튼 이거는 휴대폰이 많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아, 김병기 의원의 금고 안에 네. 그럴 가능성도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네. 자, 넘어가 볼까요? 네. 단순히 휴대폰 하려고 1m나 되는 금고. 자, 제가 볼 때는. 이해훈 이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관련된 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오늘 이제 중앙일보의 보도였습니다. 이해훈 비망록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훈 의원이 직접 기록을 했던 일종의 뭐 일기장, 뭐 옛말로 하면 막 치부책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뭐 줬고 뭐 치부책, 했고 막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입수를 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제 2017년에 이해훈 후보자가 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내사에 착수를 했는데 이걸 좀 무마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 비망록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뭐 변호사가 검찰에 들어갔다 오더니 내일 입건직이 내릴 때 방법이 없다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최동욱 총장께 전화 수임해야 일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변이 윤장과 통화했다 함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최변은 검찰총장? 최동욱 그러니까 네. 전 검찰총장이고 네. 그 당시에 아마 변호사였고 네. 매우 힘센 변호사 전관 변호사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하니까 네. 이거를 검찰이 야 그거 그냥 하지 마. 라고 이제 뭉개주길 원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전관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던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최동욱이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통화했다 함. 이제 이런 기록이 적혀 있고 그래서 최동욱 총장한테 전화할 때 내가 최동욱이 수임 안 해주면 나 이거 못해라고 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임에 쌓인 괄호하고 7천 성공보수 5천 이렇게 메모를 해놨다라는 거죠.
전화 한 통 하는 거 치고는 비싸다. 그러니까 수임의 7천에 성공한 거잖아요, 그죠? 성공보수 그럼- 5천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면은 이거 예. 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수임 그게 사인을 보면은 7천 해놓고 성공보수 5천 해놓고 한 번 또 슬래시가 있고 네. 5천에 한 번 또 더 5천. 있거든요.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수임하는 거는 7천 일단은 성금 7천 그쵸? 받고 그래서 성공이 2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성공이냐면 일단 입건지를 해서 입건이 안 되는 성공이 한 번 있고 그렇게 되면 5천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 입건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수사 단계에서 검찰 단계에서 끝. 그러니까 무혐의로 끝나면 또 한 번 성공이니까 5천. 그래서 이거를 성공을 2번 단계로 해서 7천에 5천 이렇게 잡아놓은 게 아닌가. 근데 이게 만약에 입건이 안 된 거로 끝나면 이제 7천에 5천으로 끝나는 거고 나중에라도 입건돼서 끝내주면 또 5천에 한 번 더인 것 같아요. 단계로. 저 이 메모가 해석이 그게 안 보여요.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단계의 성공. 진짜 싸게 먹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근데 야, 얼마를 단가 받은 거예요? 높다. 얼마를 받았어? 1억 2천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갖고 1억 7천이면은 수지 타산이 아니 근데 아니 일단 제대로 수사가 뭐 예. 그때 그 사업가 옥모 씨라는 분이 네. 뭐 김치도 해서 줬다 어쨌다 예. 이래가지고 김치가 너무 김치가 있었다. 김치. 네. 예. 바른정당 대표를 그만둬요. 예. 그 논란 때문에. 네. 그게 작은 일은 아니었어요. 네. 원내 3당 대표직을 그만두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건은 무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관의 위력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들리던 얘기로는 그 당시에 최동욱 말하자면 전 검찰총장 변호사가 예. 서초동에서 가장 잘 나가던 전관이었어요. 돈 쓸어 담고 맞아요, 있던 싹쓸이 시절. 하던 예. 돈 되는 형사 사건을. 네. 왜냐면 전 거기는 이제- 검찰총장이니까. 네, 거기 그렇죠. 정확히 찌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네. 윤석열 중앙지검장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곡을 찔러가지고 사건을 뭉갠 건데 이 정도 나오면 네. 저는 지명철회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대통령이 직접 한 인사를 지명철회하는 게 명구스럽잖아요. 네. 자 이럴 때 여당이 나서는 겁니다. 이거 청문회 못 가니까 지명철회해 주세요. 그럼 명분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당도 눈치만 보고 안 나서고 있고 근데 저거 청문회 가면 뭐 합니까? 아마 청문회 가면 이런 모양새가 될 거예요. 제가 예상하건데 네. 여야 합의로 청문 보고서 미채택. 그러면 이제 그거 명분으로 뭐 본인 자진 사퇴. 근데 뭐 그렇게까지 돌아갑니까? 저 정도 나왔으면 이미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장관직 수행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네. 근데 뭐 좀 별개 문제지만 이게 검찰총장이나 한 사람이 자기 후배들한테 전화해서 야, 요거 사건 무마 좀 해줘라. 이거 하는 게 검찰총장이나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 역대. 그래서 사실은 참 이게 역설적인데요. 예.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분리, 그다음에 보안 수사권을 왜 검찰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에 정당성을 이 사건이 오히려 제공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입건을 계속 미루다 안 한 거잖아요. 이게 보안 수사의 결과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그 정치인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 식의 검찰 쪽의 그런 어떤 압력 행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검경 수사권 분리, 그다음에 보안 수사권을 주지 말자라는 것의 합리화가 이 사건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일반론으로는 일반 범죄 피해자의 경우는 결국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경찰이 잘못 수사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사건 자체로만 보면은 그런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힘있고 권력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은 진짜 어지간해서는 법정에 설 일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최변의 문제도 있지만 여기 윤장과 통화했다 하고 네.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윤장과 통화했다가 윤장이라는 게 윤 총장. 윤석열 이제 당시 중앙지검장. 중앙지검장과 네. 통화했다가 이제 9월 뭐 20일인가 그때 이제 메모고 그 다음 날 기록에 우리 변호사가 연락 왔다. 검찰이 내일 지휘 내린다. 수사 보강 지휘 내린다고 한다. 시간 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기가 적혀. 아니 갑자기 하나님한테 왜 감사를 왜냐하면 해. 독실한 일기니까. 아이고. 네. 그래도 아주 요새 기독교인들도 참 민망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 비망록의 정체가 궁금해가지고 네. 좀 물어보니까 이게 일기를 쓰나? 일기를 그러니까 이제 뭐 자필로 쓴 건 아니고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이것도 타입. 네, 그래서 이제 파일 형태로 이 일기가 있나 봐요. 음. 그렇다면 이제 더 많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 족쇄가 돼 버렸네. 네. 그러게나 말입니다. 자, 그리고 네. 예, 그 윤석열
전 네. 대통령 그 재판 관련돼서 짧게만 네. 좀 보고 갈까요? 네,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다음 달 19일에 1심 선고 생중계한다라는 네. 이제 법원의 오. 결정이 네. 나왔습니다. 저희가 오후 3시부터 요거 열심히 사형 선고 같은데.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규현 재판부의 어떤 결단. 생중계. 네, 생중계한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고 저희가 그 최후 진술 내용을 전해드리긴 했는데 직접 들어보진 못해서 나는 바보 윤석열 그런 내가 쿠데타를 네 들어볼까요? 정말 잡아놓는다고 없어집니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서 세월이 지나면 더 반국가 세력이 더 단단하게 구축이 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깨야 돼요.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국민들이 또 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계몽됐다면서 응원해 주는 걸 보고 아 내가 울린 비상벨이 그래도 효과가 있구나. 이런 바보가 친위 쿠데타를 합니까? 친위 쿠데타 할 정도 되면은 눈치가 빨라야죠. 정치적 후각이 뛰어나야죠. 대국민 메시지 계엄을 친위 쿠데타라고 합니다. 친위 쿠데타를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신군부가 하는 그거 뭐 영화 보셨죠? 거기서 이런 식으로 합니까? 네. 그 뭐 영화 서울의 봄 얘기하는 건가 뭐 싶기는 한데 네. 여튼 나는 앞으로 볼일 눈치도 없고 네, 앞으로 정치적 수완도 없고 너무 순진해서 계엄이 네. 탄핵과 수사로 이어질 줄 몰랐어. 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뭐 볼 일 거의 없어서 한 번 더 보여드렸고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박원석 의원님의 네. 이제 생중계 결정은 사형 선고 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 이건 뭐 그냥 저의 주관적인 네. 뇌피셜이긴 한데 저는 사형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특검이 구형을 논고할 때 그 논거의 논리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란 수계에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고 네. 법정 최저형이 무기징역인데 이게 법정 최저형을 내릴 감경의 사유가 전혀 없다. 전혀 없어. 반성도 안 하고 뭐 인정도 안 하고 그거는 판결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다가 전두환을 콕 집어서 비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헌정사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범행을 저지르는 것 이거는 죄책이 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가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겁니다. 네. 헌정수호의 책임이 막중한 전두환은 당시에는 대통령은 아니었어요. 보안사령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결코 이게 가볍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건데 그건 결과론적 비교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나서서 국회가 신속히 대응해서 계엄 해제를 하고 더 이상 이 내란이 진행되는 걸 막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안 일어난 거지 윤석열 측이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게 없었다면 어떤 인명피해가 발생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종합해보면 저는 전두환 이 12.12 군사 쿠데타에 내렸던 당시에도 1심인 사형 선고가 됐거든요. 그 전례를 재판부도 그냥 외면하기 어려울 거다. 네. 그리고 이제 특검의 논거가 비교적 저는 굉장히 밀도 있게 썼다고 봐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사형 선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 당시에 비해서는 우리가 이제 사형 폐지국임이 확고해졌잖아요. 근데 그거는 집행의 문제인 거지. 네. 예를 들어 법전에 사형이라는 형사 형벌이 있어요. 있어요. 때문에 그걸 안 내릴 이유가 있을까? 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 재판 생중계 관련해서 네, 제가 재판이 너무 많아서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내란 관련 선고가 생중계가 아니고 그 체포방해 16일. 예, 16일. 이달 16일에 네. 있는 체포방해 재판이 생중계고 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그거 생중계할 관련된 것 같은데. 재판 생중계할 것 같아요. 선고를 생중계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나머지 혐의 재판도 생중계 아니 저는 내란 본재판 결정을 할- 생중계 할 것 같아요. 저도. 네. 네. 일단 정정을 이거는 하겠습니다. 또 예. 다른 뇌피셜인데요. 예. 의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사형을 구형할 거라고 예측한 적이 있었어요. 예. 며칠 전에. 근데 저도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순전히 저만의 생각이에요. 네. 이렇게 사법부가 생각할 리는 없지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민주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 상황에서 당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사법부 흔들기를 계속해 왔었어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그 빌미가 된 것이 바로 이 내란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그리고 지기현 재판장도 네. 본인의 구속 취소 결정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떤 수세에 몰리고 있는지를 실제로 알잖아요. 물론 재판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법리와 사실과 논거에 따라 쓰겠지만 우리 같이 이제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 상상해 보자면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의 어떤 정권에 의한 사법부 흔들기를 차단하고 어차피 사형 선고를 해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거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사실 외신들이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에 상당히 예민했었는데 오히려 외신은 사형 구형에 대해서 지극히 자연스럽다. 이 정도 민주주의가 선진화되고 거기다 이런 상황에서 셀프 쿠데타를 한 것에 대한 상당히 엄중한 구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출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기현 판사가 특유의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열려 있을 수도 있다라고 사형입니다. 어쩔 수가 상상하게 없습니다. 돼요. 윤석열 피고인 사형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출석 있다. 체크하는 그 장면 배우 이 인상이 어린이집처럼. 네,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극우 세력에서도 무기징역보다는 사형이 낫다. 뭐 이제 이런 반응이 나왔죠. 유튜버 전한길 씨가. 네.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선고까지 바라본 건 아니고 어쨌든 사형 구형은 결국은 대역전극을 위한 과정일 뿐이다. 그때까지 우리가 더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윤석열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건지 본인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젯밤 라이브 방송 대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전환기 뉴스에 돈이 없습니다. 전환길이 지금 목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는지는 이번 주 금요일 날부터 아마 미국에서 알려질 거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 목숨 걸고 윤석열 대통령 지킨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저 말고도 우파 유튜버들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지금 목돈이 필요하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좀 비하해서 마지막으로 한잔 표현하자면 땡기는 건가? 비하해서 표현하자면 앵벌이 단계에 들어간고요. 윤석열을 내세워서 그 9일날 13일날 두 번 재판이 있었잖아요. 결심 네. 공판이. 9일날은 2,000명 모인다고 집회 신고했는데 50명이 안 왔고요. 10일날은 10명 왔대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걸로 결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윤어게인 세력도 윤석열을 저렇게 자신들의 목적이나 필요에 따라서 활용할 뿐이지 실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아니, 본인 돈 많다며 근데. 누가요? 아니 전환길 씨가 자기 많이 벌어 아니 이제 학원 자기 돈을 안 해가지고. 쓰는 거죠. 그렇다고 돈 없다고 돈. 근데 전환길 씨는 왜 미국에 가 있는 거죠? 누가 자기를 뭐라 어쩐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랬어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쨌든 이제 재판 뭐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네. 역사의 뒤안길로 갈 거예요. 성공한 대통령도 결국은 역사 끝나면은 역사의 뒷방으로 가게 돼 있는데 네. 황차 지금 친위 쿠데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계엄은 또 장동혁 리더십을 보면 이대로 가면 네. 그냥 영남 지역당으로 쪼그라들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런데 말이에요. 전환길, 고성구 이분들의 비즈니스는 계속될 계속된다? 거예요. 아마 목돈 들어올지도 모르겠어요. 뭐 대통령이 누구 받기든 야당 대표 누가 되든. 또 그런 그쵸? 거에 열광하는 분들이 쾌척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목돈들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네. 네, 저희는 맥스 2만 원, 3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돈 보낼 만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해야 좋아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그쵸.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네. 자, 그리고 검찰개혁안 관련해서 짧게 좀 전해주시고. 네, 이 마무리할까요? 정부의 검찰 개혁안, 공소청, 중수청 설치 법안이 발표된 지 이제 사흘째인데 사실 지지층에 좀 반발이 있었어요. 이건 좀 후퇴한 개혁안 아니냐, 오히려 검사 출신에게 더 힘 실어주는 법안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 예, 딴지일보 게시판에 사과를 하면서 어떻게든 좀 잘 해보겠다, 수정 보완하겠다, 정부가 이제 국민의 뜻을 반영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딴지 게시판에요. 네, 딴지 게시판에서도 했고 이제 공식적으로도 이제 지도부 회의에서 이제 여러 걱정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심심하게 사과 말씀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좀 준공식 채널? 참
보면 될까요? 진짜. 딴지 게시판에 올리는 거는 공식 발언도 하고 네. 게시판에도 올리고. 네, 알겠습니다. 아마 보안 수사권 요구를 보안 수사 관련해서 요구권. 네, 좀 얘기 좀 보완이 있을 것 정부랑 같아요. 여당이 계속해서 대화를 많이 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얘기를 많이 해야 되고요. 이게 지금 수사 관련해서 수사와 기소 그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사법 시스템 자체가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보안 수사권 이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을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해서라도 남겨둘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도 좀 치열하게 논쟁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당 드립니다. 입장은 안 된다는 거고. 일단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네. 보안 수사 요구권 정도는 일단 언급을 하시긴 요구권 했는데 정도. 이게 뭐 일단 뭐 최종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앞으로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많은 뭐 오고감이 있겠죠. 법사위 의원들은 보안 수사 요구권도 안 요구권조차도 된다. 안 된다는 의견도 있고. 네. 정부에서는 이제 그 정도는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예, 그런 기류도 있고 지금 여러 갈래의 의견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국가 미래와 또 국민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향이 어떤 부분인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앞으로 뭐 치고 박는 한이 있더라도 가장 좋은 방안으로 뭐 안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치열한 논쟁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원실 앞에 요 액막이 명태 하나씩 걸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워낙 요즘 그 이거 많이- 소리도 너무 청명하죠. 그렇죠. 네, 예. 소리가 여기 이제 좋아. 누가 혹시 뭐 방문 열게 되거나 하면 요 소리를 이렇게 알려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누가 영장 들고 오면 이렇게 흔들고. 에헤이 이렇게 하면서 물러가라. 네. 그런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말의 해를 맞이한 병원연 2026년 신년 필수품 액막이 명태. 어떤 애군이 와도 명태가 앞에서 딱 막아 드린답니다. 애군들이 명태를 무서워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애군들이 왔다가 이 액막이 명태 보면 아유 제가 여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북어겠지 북어. 말랐으니까. 명태는 생물이 명태 아닌가요? 아니 이제 생물은 또 생태라고 많이 하잖아요. 생태탕? 아 그런가? 그러니까 통칭해서 명태라고 많이 하고 그러나. 예, 오면 말린 거 어떻습니까? 보고 네, 뭐, 액만 막아주면 됐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건 명인이 국가 인증받은 명인이 100% 수작업 제작을 하고요. 행운의 상징인 산 벚나무 그리고 느티나무로 된 100% 국내산 원목만 사용을 했습니다. 작은 거, 요게 이제 아마 소형인 것 같죠? 네. 요 작은 거는 차량용이나 뭐 사무실 책상 이런 데 걸어두시면 좋겠고요. 저희 집에 3마리 갖다 놨어요. 이게 사이즈가 소, 중, 대가 있거든요. 책상에 소, 그큰 창에 대, 그 현관 앞에 뭐 중 이렇게 해서 걸어놨어요. 무슨 액을 그렇게 막을 저거 제대로 올해 막으시네. 구설수를 조심하라고 그때 제대로 누가 막으셔.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명리학자분께서 네. 그리고 네. 집들이 선물하면 진짜 그건 맞아요. 좋아하는데 네. 이번 주말이 또 손 없는 날이라서 아마 아, 중요한 아니, 뭐, 그러니까- 뭐 일정 잡아놓으신 분들 요거 오늘 주문하시면 주말에 배송됩니다. 인테리어용으로 괜찮을 것 근데 그쵸? 너무 귀여워요. 귀엽죠, 소리도 귀엽죠. 예쁘고 여기 네. 또 한자로 만사형통 이렇게 또 써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집에 갈 때 막 뭐 휴지를 사가야 되나 하여튼 뭐 좀 애매하잖아요. 예, 사가기 좀 애매할 때 그리고 이제 너무 선물이 가격이 명확한 애들은 맞아. 조금 좀, 네, 맞아. 예, 조금. 좀 민망합니다. 예, 그래서 차라리 얼마짜리인지도 잘 모르겠고 예, 받으면 기분은 좋고 내가 돈 주고는 별로 안 살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 그 느낌. 선물용으로는 그게 사셔야 될 분들이 몇 분 있죠. 김병기 의원님, 한동훈 전 대표님. 네. 아하. 자, 그래서 저희가 이 구매 후 배송 메시지에 장르만 여의도라고 남겨주시면 종과 각인 문구를 펜던트로 또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고요. 빠르게 구매하시면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영상 아래 더보기 링크에서 구매하시면 모두 부자 되실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액막이 명태 하나씩 집에 들여놓으시고요. 자, 그럼 오늘 목요일 우리 브리핑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